다녀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화중 교수께서 갑자기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자리가 있는데 한번 나오라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그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아주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뭐 호남에 무림 고수들이 다 앉아 계신 자리에 나가가지고 뭐 여쭐 말씀이 있겠나 싶어서, 야, 이거 공연이 뭐 나가겠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나와보니까 마침 뭐 정치권에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셔서 그냥 막 마음 놓고 오고 싶은 얘기 하겠습니다. 이게 4.13 총선을 어떻게 보냐 그런 말씀을 좀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 듣고서 언뜻 생각난 게, 아, 이거 세월호가 2번 빠진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권력이라는 게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박근혜 정부가 하나의 배라고 생각을 하면 배가 빠질 조짐은 충분히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에 이미 평형수에서 물을 빼고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에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권력을 운영한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평형수를 빼고 권력을 운영해 왔던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그 세월호에서 많은 희생자를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 보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사실 이번 총선을 놓고 보면 유권자들 가만히 있어라. 우리끼리 선거 한번 치러볼게. 그래서 뭐 이게 대권 주자들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나눠먹을까? 그 얘기가 아니고 선거를 치른 선거니 이게 많은 희생자가 나는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 박근혜 정부가 이런 그 파워 엘리트들의 권력 나누기 위해서도 실패를 했고, 이번 총선을 통해가지고 당연히 국민과의 대화에서 소위 그 민주주의의 구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실패를 하는 이중적인 실패가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세월호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뭐 신안 앞바다에서 일이 터졌고, 연안여객선이라는 게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그 교통수단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 신분당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대도시에 그래도 뭐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정부가 지원을 해가지고 대중교통 살고 있는데, 연항여객선이라고 하는 건 권력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쓰는 배니까 이게 뭐 국가가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는 데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4.13 총선을 가지고 호남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야, 이게 참 세월호 사건이 4.13 총선하고 크게 상징적으로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4.13 총선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해보려면, 그럼 세월호 사건에 대한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뭐 했던 얘기들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보면,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세월호라는 게 선박이 복원력을 상실해갖고 빠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불통전치가 더 이상 국민들이 인내하기 어려운 정도가 돼가지고 빠뜨린 거죠. 그럼 이제 뭐 사실 세월호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우리가 가슴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마치 세월호가 유병원이 청 때문에 빠진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제대로 운행을 못하면서도 이게 자기 정치하는 몇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자기 정치 때문에 정치가 망가진다고 주장하는 자기 정치, 이게 심판을 받은 게 4.13 총선이 아니냐 그런 생각하고, 사실은 세월호가 빠지면서 그동안의 국정의 적폐가 그 근인이었다. 결국은 뭐 소위 그 해수피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부패 구조, 이게 이제 큰 원인이었다는 게 이제 정부가 진단한 요인이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왜 들불어났겠습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게 너무 기득권 중심으로 짜여가지고 그동안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권력과 유권자 간의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크게 보면 한국 정치라는 게 소위 원 보트 디모크라시가 아니라 원 달러 디모크라시로 변질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뭐 고발이라고 할까, 분노라고 할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가 크게 진단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이 변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진단이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세월호가 만약에 과거에 한 20년 전에 똑같은 선박의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서해안에서 그때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보면 사실 세월호 사건의 경우는 빠지면서 희생됐던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침몰하는 순간을 전부 기록으로 남긴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 과정이 초 단위로 기록이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우리가 그런 이런 공적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목격하지 못했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크게 바뀐 것인데 사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난해에 우리가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제주지검장 사건 잘 기억되실 겁니다. 또 일군 사령관이 술 먹고 고속도로 휴게소 지나다가 휴게소 혼자 쓴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일도 있었고, 그리고 무슨 별장 파티에 불려나갔다는 법무차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공통적인 현상은 뭐냐면 과거 같으면 관료적인 통제에 의해 가지고 현실 무엇이라고 권력이 규정하면 그걸 것이냐. 더 이상 사실은 참진으로서의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규정하고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국가와 보통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근데 이게 정보 사회가 되면서 보통 사람들이 다 SNS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증거로 들이대고 서로 손쉽게 소통하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게 과거처럼 그렇게 여기 얘기하고 있는 신안 앞바다에서 빠졌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전력을 다해가지고 가가지고 최대한 구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희생자가 났다. 그렇게 국가 권력이 규정하면 그거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실적 증거를 아무도 댈 수가 없는 게 과거에 적어도 산업사회까지 국가와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정보사회가 들어서면서 보통 사람들이 국가 권력과 이렇게 대결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조건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더 이상 이제 유권자라고 하는 게 과거처럼 그냥 권력이 주문하는 대로 규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시대를 벗어나게 된 그것이 지금 4.15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갖게 되는 진짜 본질적인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양식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관리해 나가려면 어떤 권력이 이 나라를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유능하게 정책인 과제를 해결나갈 수 없는 시대에 왔다. 그런 교훈을 4.13 총선과 세월호에서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4.13 총선을 놓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서너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게 추진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국민의당이 안철수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안철수 팬덤 현상이라고는 아무도 보지 않고 있을 것을 봅니다. 안철수 개인에 대한
안철수가 무슨 정치적인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적어도 4.13 총선에서 성공한 결과를 낸 것은 아니다. 또 사실 국민의당의 뭐 여러 가지 그 사실조사의 수치를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기성의 정치에 대한 반발표, 그래서 정치 혁신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실려 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소위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철수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은 안철수를 하나의 아이콘으로 해가지고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새정치에 대한 열망, 뭐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초창기에 전혀 뜨진 않았어요. 그것이 4.13 총선과 같은 결과를 낸 실체적인 요인은 뭐냐? 호남이 호남을 지지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출현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호남 주민들이 또는 뭐 호남을 중심으로 한 취향민들이 정치적인 요구를 집중적으로 표출한 결과가 국민의당의 등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조사자가 조사한 연구를 보면은 결국 뭐 호남 지역의 유권자와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 호남 취향인사들을 전부 합하면, 그러니까 호남 관련 인구가 한 730만 정도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그것이 사실 지금 뭐 호남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유권자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그 호남 관련 유권자들을 보면 단위 집단으로는 최대 집단이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당이 선전하게 된 것은 물론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의 몰표도 있었습니다만은, 수도권에서의 선전이 그 바닥에 깔려있는 것들이 소위 호남 네트워크가 작동한 그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놓고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신 걸로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 호남에 대한 어떤 그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호남이 따돌림 받는 거 아니냐, 국민의당의 출혈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 소외론이 심화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시고, 특히 3당 체제의 등장 이후에 내년이면 정권이 교체되는데, 이때 만약에 정권 교체가 실패한다고 그러면 그 책임을 호남이 져야 되는 문제가 등장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서 그러면 대구경북은 어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경북을 흡대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대구경북이 한국 사회에서 소외됐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외될 것이라고 하는 걱정도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지역적 골표로 따지면 호남이나 대구경북이나 뭐 도찐개찐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대구경북은 지역으로서의 대구경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구경북은 이번에 포로 얘기할 때도 박근혜를 얘기하고 소위 꼴통보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호남을 얘기할 때 지역으로서의 호남을 얘기해오는 것 아닌가,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호남 소외론은 결국은 이걸 권력을 누가 잡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호남 소외를 걱정하게 될 것이고, 결국 집권은 누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호남 책임론에 대한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걱정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대구 경북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호남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한국 정치의 미래 변화라고 하는 것을 호남이 견인해 나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호남 문제를 들여다볼 때 해결책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당의 출현이 앞으로의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시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남이 한국의 정치의 민주주의 또는 정치 민주화를 견인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나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소외론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출연이 사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3당 체제, 결국 이제 호남 국민의당이 등장하면서 제기된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호남 책임론이라든지 호남 소외론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동되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3당 체제가 이게 바람직한 전상이냐,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양당제 이것 자체가 권력적으로 허구적인 현상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3당이 아니라 4당, 5당 사실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한 형태의 다당제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뭐 인류 문명사적인 관점에 보더라도 정당 정치가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당도 어떤 단일 세력에 의해서 통합적 질서를 내부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정당이 없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거로 뭐 샵인샵이라고 꽃가게 속에 커피숍 열고 있는데 새누리당도 그러면 친박 비박 있고 뭐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요새는 뭐 친한 친문 비문 국민의당도 친한 비한 그렇게 갈갈이 지켜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정당 정치 기본적인 틀을 놓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권력적인 나눠먹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미 갈갈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한 6당쯤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히 원내에서 그 다수표를 확보하려고만 하더라도 이게 3당까지끼리만의 협상이나 협력만으로 일이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정당 내부에서도 이게 한 단계 권력적인 협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당 외부의 세력과의 협력과 공조를 갖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현상은 사실은 20세기 초에는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이 알맹이로 갈갈이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그걸 샐러드 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런 혼합 이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형성되는 나라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혼합적 특성을 우리가 샐러드 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서 좀 진전된 소위 권력의 파열 현상.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소위 피자 폴리틱스라고 피자에 조각을 낸 것처럼 나라가 갈갈이 갈라져 있다. 캐나다가 무슨 정책의 선진국 같습니다만은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게 소위 지역 정치에 의해서 갈갈이 찢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정치 사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스테인드 글래스다 이렇게. 그러니까 스테인드 글래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성당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 조각을 이어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놓은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쪼개져 있지만 전체고 전체이지만 갈라져 있는 그런 사회. 이게 사실은 21세기 정보사회 이후 사회가 구조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바로 이런 현상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정보사회 들어서면서 사실 여러분은 이제 오늘 귀가해서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들어놓아서 생각해보면 애들은 각각 자기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어린애 같으면 친구들하고 게임하고 있고 동생 같으면 인터넷 통해가지고 인터넷 바둑 두고 있고 아마 아주머니는 송중기 꺼내가고 다시 보고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한 집안 내에서도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각기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신문 보고 살 때하고 오늘날 소위 그 인터넷 속에서 사는 시대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인데, 신문 같으면 옛날 어렸을 때하고 생각해보면 아침에 신문 받으면 첫 장면서부터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끝까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싫든 좋든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쪼라니 다 이렇게 훑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 비슷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다 뭐 인터넷 들여다보면 어떡합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사회가 파편적 구조, 이게 분절적 사회로 변해 나가고 있다. 그런 데서 보면은 결국 이게 3당 체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불가피한 현상이고,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보다는 더 분절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회민주주의를 운영한다고 해서 다수결주의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다수라고 하는 게 허구적인 현상이에요. 그 다수 속에 사실 지금 이제 뭐 선당이 모여가지고 다수를 만들어서 법안을 통과시키겠죠. 그런데 그 다수 속에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 정치적인 의사나 정책적인 입장을 같이 해서, 그래서 진정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어가지고 다수가 형성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다수가 형성되더라도 지금 스테인 글래스처럼 그 속에는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 소수가 모여서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 파편적인 소수라고 하는 게 의사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 다수가 지배했던 시대에 소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미안한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훈련받아봤어요. 근데 실제 다수라고 하는 게 허구라고 볼 것 같으면 소수가 어째서 정치적, 윤리적으로 미안해야 되는가? 더 이상 소수라고 하는 게 다수로부터 소외된 세력, 부족한 세력, 열등적 집단, 이렇게 평가해야 될 이유가 없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정보사회의 특징이고 미래사회의 특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우리가 3당 체제, 저희 그 소수당, 뭐 이런 그 현상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 불가피한 현상이다. 사실은 소수당 중심의 그런 그 비토권 시대가 등장을 하게 돼서 이걸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뭐 비토크라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모나키라든지 아리스토크라시 이런 것처럼 소수 집단이 비토권을 행사하게 되는 정치체제, 이게 미래사회의 정치적인 현상의 특징이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위 다수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허구적이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선결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정보사회에 들어서면서 세상이 급변하게 되다 보니까 누구도 미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치 앞을 어떤 사람도 예견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통합적인 프레임을 사회 전체에 제시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각자 고생할 수밖에 없는 시대고,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파편적 사회죠. 그래서 삼상체제의 본질이라고 하는 걸 뭐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3당이 등장하니까 대바람의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연정하자. 그동안에 여야당이 너무 대립적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연정을 통해서 한국 정치를 안정시켜보겠다. 뭐 그런 그 제안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별로 감동이 없는 제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연정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파워 엘리트들끼리의 권력 나눠먹기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수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러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교과서로 배운 걸 회상해 보면 다수결이란 뭐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공간이 없는 거죠. 어떻게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다수의 의견을 따라요?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소수의 배제, 다수의 의견. 그게 다수결 민주주의의 실체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 미안하니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그렇게 운영해 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들여다보니까 이게 다수결이라는 게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철학적 원리에 정통한 소위 국가 운영의 원칙이 아니구나. 뭐 그런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의민주주의로 가자. 전수결주의죠. 그래서 컨센서스 빌딩이라고 하는 걸 중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전수결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뭐 구현하기 어려운 과제 아니겠어요? 옛날에 러시아 유목민 시절에는 아마 그 부족 간의 회의를 할 때 전수결주의를 채택했다고 해요. 일이 안 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쏴 죽여가지고 전수결을 이루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제 생각하는 게 협의민주주의죠. 그래서 이제 연정이라는 게 서로 좀 대화하면서 나눠먹자. 그게 이제 협의민주주의의 얘기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자는 거냐? 이게 말로는 연정이라고 그러지만 연정이 뭐 단계적인 여러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간단한 게 저희 그 파워 엘리트 연합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연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지사짜리 하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에다가 자리를 하나 나눠줘서 연정을 한다. 선거연합은 선거하기 전에 우리가 선거 끝나면 저희 공동정부를 구성할게. 그러고 연정을 하는 건데, 지금 3당 체제는 그런 약속 없이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연합이죠. 그래서 이제 뭐 소수당이 됐건 다수당이 됐건 모여가지고 저희 그 집권 정부를 구축하는 건데, 이게 사실 뭐 우리가 다 해본 일 아닙니까? DJP 연합, 또 저희 그 노태우 등장 시절에 있었던 3당 연합, 뭐 이런 게 다 사실은 뭐 정부 연합의 한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실제 그런 그 DJP 연합이나 3당 연합에서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권력적으로 행복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책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모든 입법 과정은 크거나 작거나 정책연합이죠. 법안 통과시키려면 여야 간에 다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사실 무슨 연정론을 들고 나오지 않더라도 이건 뭐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그 현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연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 권력을 안정화시키려면 적어도 2당 이상이 권력적으로 연합을 해야 되겠다는 건데, 이거는 내각 책임자에서는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대통령 책임자에서 보면, 그러면 2당, 2당이 연합을 해가지고 국회 내에서 의도적으로 다수 세력을 형성한다.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소위 그 대통령제의 구성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에 의한 대행정부 통제력을 구조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견제 균형 원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그런 그 연정의 직접적인 효과죠. 그게 이제 만약에 지금 집권당이 연정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가장
저희가 기대하는 첫 번째 목적 가치겠죠. 근데 두 번째로는 내각 책임자 같으면 연정이 무너지면 소위 그 집권정당이 무너지고 총선에 나가게 됩니다. 대통령제에서 연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정이 무너지거나 연정이 계속되거나 임기 동안 집권 세력은 계속 집권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중심제에서 연정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정상화한다. 이게 발상부터가 잘못되죠. 거기다가 사실은 이런저런 것을 다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 정치가 핵심입니다. 정당이 정치의 중추를 이루고 있을 때 정당 간 권력적 협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한국 사회에 정당이 제대로 작동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연정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파워 엘리트들끼리의 권력 나눠먹기에 있어서 게임의 룰이 바뀐다든가 또는 그 권력적인 안정을 이룬다든가 그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국민적인 여망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 정치를 핵심으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같이 정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나라에서 이게 소위 그 생활 정치가 반영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느닷없이 이걸 두고 뭐 정치권에서 혁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여당의 원내대표,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혁치를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들은 얘기 중에서 이때의 혁치가 뭘 얘기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의미로서 혁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대리인들과 유권자들의 소위 그 협력과 그 대화에 의해서 국정을 해결해 나가는 체제를 혁치다 그렇게 얘기하지 정치적 대리인들끼리 지들끼리 얘기하고 협력하는 것을 혁치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4.13 총선에서 제기된 것 중에 하나가 문제는 경제야. 그래서 이게 문제는 경제라고 하는 것을 고발했기 때문에 야당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 도대체 민주적인 경제라고 하는 게 성립 가능한 얘기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하고 경제는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경제의 민주화를 말하게 되면 그것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과 기획의 문제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그건 정치적 결단의 문제지 경제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거죠. 만약에 저희 그 경제를 위해 가지고 성장을 중시할 것이냐 분배를 중시할 것이냐 이거는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죠. 어떻게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하냐. 이게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고자 하는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관건이지 경제민주화를 무슨 저기 자기 레이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경제를 전공한 사람들이어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는 경제 전문가들을 내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경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정치적인 기획력을 가지고 국민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메커니즘을 선수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전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뭐 이래가면서 다음번 대선을 치른다. 그럼 나는 진보 세력의 피폐라고 봅니다. 적어도 한국 사회에 있어서 근대화의 주력 세력은 소위 지금까지 여당을 세력화하는 보수 세력이고 정치민주화를 주장했던 세력들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진보 세력으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의 지금까지 역사적 증거에 의해 가지고 내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여기서 경제 문제를 가지고 전쟁에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허나마나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경제민주화를 가지고 대선을 치르려면 똑같은 얘기라도 리프레이즈 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민주화, 정치 개혁을 들고 나가서 경제의 민주화를 얘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국 정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한국에는 뭐 유사일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실패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정당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 교과서적인 의미의 정당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작동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정당 같이 작동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정당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선거를 치르기 위한 도구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작동하는 그런 기구다.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서구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런 서구 민주주의가 얘기하는 정당을 오늘날 한국 사회에 들여오면 그러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미 그 시대를 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4.13 총선에서 우리가 목격한 현상은 단순히 한국의 정당 정치, 소위 그 기득권을 중심으로 한 정당 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제도 자체가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이게 그 정보사회 그러면 저희 그 전 지구촌에서 우리가 가장 앞서 있는 사회, 그러니까 정보사회적인 특성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사실 전 국민이 인터넷을 87% 정도 활용하고 있고 하루에 6시간 이상 인터넷, 이제 뭐 SNS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뭐 저 컴퓨터 연결해달라고 전화국에 전화 걸면 3시간 이내에 걸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최근에 살아본 일이 있는데 이거 뭐 신청하니까 한 보름 있다가 연락이 오는데 그것도 통장을 개설하고 전화를 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화 놓고 통장 놓고 개설하고 신청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이 걸려야 뭐 인터넷이 열리는 정도. 그게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뭐 전혀 예외적인 나라죠. 이게 그러니까 뭐 그 정보사회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SF 속에 살고 있는 나라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이런 사회가 어떤 사회냐? 원래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지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런 그 지역당에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조정해보고 군 땅으로 가고 군 땅에서 안 되면 도 땅으로 가고 도 땅에서 안 되면 전국 땅으로 가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국회의사도로 가지고 여야 간의 협의를 위해서 정책을 내놓는 이게 이제 정당 정치의 기본적인 모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작동하려면 적어도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지역에서 우선 지역 주민들 사이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보사회라는 건 어떤 겁니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즉시 전 국민이 그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공유하자마자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정책적, 정치적인 판단과 입장이 서버리고 말아요. 그 사이에 무슨 정당이라고 하는 구닥다리가 들어서가지고 이건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건 아니냐 네 문제는 이렇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개입의 소지가 없어져. 그게 정보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옛날 시스템에서 그 정당 시스템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될 리가 없는 사회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왜 우리가 정당 했습니까?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초기서부터 어떤 그 정치적인 욕구나 그 정치에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한 소통을 담당하는 그런 그 유일한 통로가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선 달려가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정당이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치 정보의 소통이라고 하는 게 정당 말고도 다양한 수단에 의해서 소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속상하면 여러분 정당에 갑니까? 요새 다 SNS 들고 거기서 무슨 자기 무슨 동아리에 들어가건 트위터를 날리건 페이스북으로 하건 그러고 사는. 그래서 정치 정보라고 하는 게 정당이 전해주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현실을 판단하고 삽니까? 다 이거 SNS를 통해 가지고 남들이 전해주는 정보 이걸 듣고 사는 사회.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정당이 과거와 같이 정치 정보의 독점에서 오는 권력적 지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정당이라고 하면 이념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보정당과 보수정당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야 하면 다 어떻게 레떼를 붙이냐면 하나는 보수정당 하나는 진보정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념정당이라고 하는 게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념정당이 등장하던 서구의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관계라고 하는 게 아주 단순했어요. 자본가하고 노동자.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 사람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게 보수적인 시각과 진보적인 시각으로 간단히 이게 구분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지금 오늘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위 그 보수가 얘기하는 이익권에 살고 있습니까? 진보가 얘기하는 이익권에 살고 있습니까? 모든 생활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 또는 자본이냐 노동이냐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여러분의 이해관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그렇게 복잡한 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념정당을 가지고 어떤 이념적 프레임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서 대안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다. 이게 소위 그 나라의 정책 수단이 경직되고 그래서 현실과 잘 상합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이념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들어가 보면 세상이 바뀌어서 들고 있는 정책이 이미 다 구닥다리 구식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정보사에 들어서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유권자,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옛날의 유권자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정치 지도자나 행정관료가 전문가가 되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 정보를 통해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죠. 근데 정보사회는 사실은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은 정보를 보통 사람들이 향유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정치적인 대리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과거와 같은 수용성이 없어요. 그 정도로 나도 더 잘 알고. 그래서 이런 정당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대안을 내놔봐야 그거를 그냥 과거와 같이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아요. 내 문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진단하고 조정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나는 내가 할 때 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유능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적어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했다는 그런 정치적인 만족감, 심리적인 만족감 이런 것이 아주 강력한 그런 욕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결국 이 구닥다리 정치, 정당 정치, 우리가 소위 그 20세기를 풍미해 왔었던 그런 그 서구식 정당 정치를 어떻게 한국에서 좀 차려보자. 이거 물고 늘어져 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시대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새 아프리카 가면 저 핸드폰 장사가 아주 잘 된다고 해요. 근데 아프리카는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선 전화도 잘 그 개설이 안 돼 있는 데였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는 요새 그래서 유선 전화를 안 놓고 직접 이게 핸드폰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작동하지도 않는 그 구식 정당 정치에 매달려가지고 한국 문제 해결하려고 해봐야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될 수도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를 고안해서 한국 정치 문제를 정상화, 그런 그 노력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그런 그 대안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벽하게 어떤 총체적인 프레임이 바뀌어서 그런 그 대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부분적인 보완 수단들을 이렇게 보완이 돼가지고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활용해 나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이 뭐 국민 소환제라든지 전자 국민 창안제라든지, 그러니까 입법권을 국회의원들에 독점시키지 말자. 그러니까 유권자도 원하면 적어도 법률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자. 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4년 임기 동안 일단 당선되고 나면 4년 동안 그야말로 제왕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권자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의회로 보내기는 하지만 보내놓고 나서도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리콜할 수 있게 하자.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백화점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에 물건 샀다가 한 번 사면 뭐 돌려받지 못했어요? 또 요새는 웬만한 백화점 가서 다 야, 너 이거 사실 잘못 산 거 같은데 바꿔주라. 바꿔주는 사회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까? 사회가 그런 사회거든요. 얼마든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백화점이 유지가 안 되는 사회예요. 정책 대리인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런 제안들을 우리가 하면 이게 입법화돼야 제도로 채택이 되고 제도로 채택이 돼야 이게 사회적인 구조의 변화에 출발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뭐 이거 좀 해봐라.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놓으라는 것밖에 더 됩니다. 일단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국민운동이라도 일어나가지고 정책인 압력을 꾸준히 동원해서 관철시켜 나가는 수밖에 없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한번 서구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참정권이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유럽에서 참정권 투쟁이라고 하는 게 소위 1세기 반에 걸린 그런 대중의 투쟁에 의해서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을 위한 국민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 호남 미래포럼이 호남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호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한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 정치 민주주의, 한국 정치 내일을 걱정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운동을 시작하는 시발점이라고 할지, 그런 토대라고 할지, 그런 각오로 문제를 들고 나갈 때 호남의 문제도 해결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해결이 되고 민족의 앞날도 해결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잘 됐다. 이런 기회에 딱 한마디 하고 좀 들어가 보자.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당의 출연이라고 하는 게
호남이 났으면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한국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가지고 그저 정당 정치의 구식 태도로 해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우리가 그동안은 한국 정치 바꾼다고 사람도 얼마나 많이 바꿨어요. 하나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조적인 기본적인 정치의 성질을 바꾸는 길밖에 없고, 그거는 국민운동에 나서는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저희 호남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번 주도해 나가신다면 이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